그래서 보시면 311페이지 과세 표준 및 납부세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앞으로 무의식적으로 과세 표준만 나오면 이렇게 써드릴 거예요. 과세 표준의 뜻은 매출 공급가액이에요. 매출 무슨 가액이요? 공급가액. 그 다음에 공급가액의 뜻은 부가세 별도고요. 그 다음에 공급 대가의 뜻은 부가세 포함. 그 다음에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 그리고 저희 아직 안 배웠는데 매출세액을 분개할 때는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하고요. 매입세액을 분개할 때는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합니다. 일단 적어보세요. 적으실 분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문제를 맞추려면 말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세표준의 말뜻은 매출 공급가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가액의 뜻은 부가가치세 포함이에요, 별도예요? 별도예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의 뜻은 부가세 별도고, 공부하실 때 공급 대가라고 나올 때 있어요. 뭐라고 나올 때 있어요? 공급 대가. 그래서 공급 대가라고 나오면 부가가치세 뭐요? 포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뭐를 빼요? 매입세액을 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직 저희 그 부가세 분개는 안 해봤어요. 아마 빠르면 요번 주 금요일, 늦으면 다음 주 월요일쯤 할 건데, 그 매출세액을 부가세 예수금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부가세 예수금. 예수금의 뜻이 뭐냐면은요, 예수금의 뜻은 돈 받아서 세금 내는 거예요. 뭐 받아서 세금 낸다고요? 돈 받아서 세금 내는 걸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대급금이라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급금의 뜻이 대신 지급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누구 대신 지급했냐면 소비자 대신. 이 부가가치세는 누가 내는 세금이라고요?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에요. 근데 회사에서 일단 미리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신 지급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대급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금의 뜻은 돈 받아서 세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누구 거라고요? 원래 소비자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돈을 받아서 뭐 하겠다? 세금을 내겠다. 뜻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재 보시면 과세표준 밑에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무슨 가액이라고요? 공급가액입니다. 여기서 공급가액이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준 보시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으로 한다. 사업자는 공급가액의 몇 프로요? 10%. 그래서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매출세액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데,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공급가액이라고 나오면 세금은 별도란 뜻이고요. 공급 대가라고 나오면 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문제 푸시는데 지장 없고요. 그 다음에 313페이지로 넘어오세요. 여기 좀 외워야 될 게 있어요. 거기 위에 박스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 요거를 좀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이 뭐냐면은요, 세금 안 낸다는 뜻이에요. 뭐 안 낸다고요? 세금 안 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매출 할인 및 애누리 매출 할인.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환입의 뜻이 뭐라 그랬죠? 반품한 거라 그랬어요. 뭐 한 거라 그랬어요? 반품. 애누리는 깎아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깎아줬으니까 세금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반품했으니까 반품한 것도 세금 내면 안 돼요. 할인도 깎아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깎아주거나 반품한 건 세금 내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지급 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돈을 다음 주에 주기로 했어요. 언제 주기로 했어요? 다음 주에. 근데 돈이 없어. 그러면 다음 주에 못 주겠죠. 그러면은 다음 주에 못 주니까 만약에 한 달 후에 주겠대. 그러면은 원래는 한 달치의 이자도 줘야 됩니다. 그거를 무슨 이자라 그래요? 연체 이자라 그래요. 그래서 늦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공과금 있죠, 정기요금. 그런 것도 날짜에 안 맞춰서 내면 연체료 붙잖아요. 네, 그게 다 이자 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늦게 냈으니까, 그 늦게 낸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내는데, 요거는 물건 판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건 판 게 아니니까, 뭐 낼 필요는 없다? 세금 낼 필요는 없다. 무슨 세요? 부가세.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근데 요거는 간접이에요. 직접이 아니고. 거기 교재에 써 있어요. 직접이라고. 직접 관련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국가에서 뭐 사면 지원해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뭐 만약에 어떤 1,000만 원짜리 프로그램을 사면 300만 원을 지원해 줄게. 이런 것들이 실제 존재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기계 같은 거를 사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 나오는 것들도 실제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전기차 살 때 국가에서 지원금 나온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아마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차 쪽에 이렇게 관심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를 사면은 국가에서 지원 나오는 돈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거에 대해서도 세금 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왜 세금 낼 필요가 없냐면 일반적으로 이거 국가가 하는 거잖아요. 누가 하는 거예요? 국가가. 그럼 여기에다가 세금을 내게 되면은 국가가 뭔가를 하는 거에 효과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지겠죠. 왜냐면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국가에서 지원해 줬는데 100만 원을 세금으로 띄어가. 그러면 900만 원의 효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국가와 관련된 것들은 세금을 안 내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뭐 나중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 실업급여. 실업급여도 세금 안 떼요. 왜냐면 실업급여 세금 떼면 국가에서 주는 의의도가 떨어지잖아요. 예. 그 실업 기간에 이 돈을 받아서 다음 취업 자리하고 연결하라고 돈 드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부분 세금을 안 띱니다. 그 다음에 도달되기 전에 파손, 훼손 또는 멸실된 경우.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는 인도 기준입니다. 그래서 물건이 도착해야 되는데 도착하기 전에 파손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훼손될 수도 있죠. 멸실은 없어진 거죠. 그러면 이거는 판 거가 아니잖아요. 맞죠?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고 깎아줘야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대해서는 뭐 내지 말자, 세금 내지 말자. 그래서 실제 택배 관련돼서 종종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갖다 놨더니 없어졌대. 그리고 물어줬어. 대부분 없어지면 누가 물어줘요? 배달하신 분이 물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반반 이런 거 거의 없어요. 만약에 물어줬어. 근데 그 다음날 저기 뭐냐 똑같은 아파트에
택배 배달할 게 있어갖고 갔는데 저기 뭐지 재활용 박스 놓는 곳에 내가 어제 갖다 준 박스가 있었어.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 거기 택배 아저씨가 뉴스에다 제보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물증은 그 심증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물증은 없죠. 그리고 최근에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저기 뭐냐 음식 배달했다가 잡았잖아요. 거짓말한 사람. 음.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될 경우에는 판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용기회수 보증금. 요거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요,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용기회수 보증금이, 우리 소주나 맥주 있죠? 병으로 되어 있는 거. 예, 그거 사서 먹고 병 갖다 주면은 돈 바꿔주잖아요. 맞죠? 예. 근데 그 가격이 올라간 다음부터는 동네에 맥주병, 소주병이 안 보여요. 요즘에 바깥에다 안 내놓고 집에다 고이 모셔놨다가 바꾸죠. 예전에 30원, 50원 할 때는 그렇게 내버리더니 요즘엔 100원, 150원 하잖아요. 그러니까 드시는 분들 모아놨다가 버리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만약에 내가 맥주를 2,000원에 팔았어요. 근데 만약에 용기 보증금이 100원이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는 1,900원에 판 거예요. 왜냐면 요 100원은 나중에 뭐 해야 되죠? 다시 돌려줘야 되죠. 네, 그래서 용기회수 보증금은 세금을 안 내도 된다. 그 다음에 종업원 봉사료. 제가 어저께 종업원 관련된 거는 부가가치세 낸다 그랬어요? 소득세 낸다 그랬어요? 소득세 낸다 그랬죠. 그래서 부가세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런 종류들을 좀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 종류 좀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제일 밑에 보시면 우리가 외국에서 수입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수입할 때 관세도 내야 되고 개별 소비세 내야 되고 교통세 내야 되고 주세 내야 되고 교육세도 내야 되고 농특세도 내야 돼요.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오는 물건들이 가격이 대부분 싼 게 들어오잖아요. 비싼 것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올 때 그대로 들어오면은 우리나라 물건이 안 팔려요. 외국 게 너무 뭐하니까요? 싸니까. 예,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올 때 세금을 여러 가지 내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안 하면은요, 다 외국산만 사요. 왜냐면 대부분 수입된 게 우리나라 거에 비해서 가격이 어때요? 싸잖아요, 솔직히. 소고기도 그렇고, 쌀도 그렇고, 우리 먹는 것들 대부분 수입이 싸죠. 예, 그래서 그대로 들어오면은 나라 경제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 들어오는 물건에다가 뭐를 하는 거예요? 세금을 내게끔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격을 조금이라도 뭐 하는 거예요? 올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싼 게 들어오면은 우리나라 게 안 팔리잖아요. 그래서 외국산 그 농수산물 우리나라에서 수입한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런 게 거의 없지만 과거에는 그 농업인 분들 막 데모 많이 했었어요.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은 이런 게 들어오면은 우리나라 게 덜 팔리잖아요. 지금 농업인 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농사 짓는 게 아니에요. 그 농사 지은 물건을 뭐 하는 거죠? 파는 거죠. 그래서 판로 개척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세금들이 붙습니다. 그건 참고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쭉 넘어갈 거예요. 거기 314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는 314부터 318까지는 전산세무 2급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때 볼 겁니다. 세무할 때. 그래서 교재는 319페이지.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대손세액공제. 대손의 뜻이 뭐죠? 대손. 대손의 뜻은 못 받는 돈이에요. 뭐 하는 돈이에요? 못 받는 돈. 그 다음에 세액의 뜻은 세금이에요. 뭐라고요? 세금. 그 다음에 공제의 뜻은 빼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냐면
못 받았으니까 세금을 뭐 해주겠다? 빼주겠다. 당연한 말입니다. 왜냐면 부가가치세는 내 돈으로 내는 거예요? 받아서 내는 거예요? 받아서 내는 거예요. 근데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으니까 뭐 낼 필요 없다? 세금 낼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요것도 세무에 주로 나오기는 합니다. 공급하는 사업자의 대손세액 보시면은요 1번에 대손세액 공제 사유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저거 잘 봐주세요. 6번하고 7번 요것도 주로 세무 쪽에 나오긴 합니다. 거기 6번 보시면 수표 어음의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돼요. 그 6개월에다 일단 밑줄만 쳐주세요. 이것도 이제 세무 쪽에 주로 나오는데 수표나 어음은 부도 발생일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야 돼요? 6개월. 그 다음에 거기 7번 보시면 회수 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30만원 이하의 채권. 그래서 얼마 이하의 채권이요? 30만원 이하의 채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한테 30만원은 큰 돈입니다. 맞죠? 근데 회사에 30만원은 큰 돈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근데 거래처에서 만약에 30만원도 안 되는 돈을 6개월이 넘도록 안 주네. 그러면 국가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줄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무슨 처리해라? 대손 처리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3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6개월이 넘도록 안 줘. 그러면 받을 확률은 없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세법에서도. 그 다음에 시기의 제한. 요즘 계속 바뀌고 있어요. 10년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과거엔 5년이었거든요. 5년, 3년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대부분 10년에 맞추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10년으로 옮겨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요. 과거에는 다 종이로만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분실 위험도 있고 오래되면은 종이가 구별이 잘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요즘엔 대부분 데이터로 갖고 있잖아요. 컴퓨터로. 그러다 보니까 보관 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대부분 중요한 건 5년이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10년으로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는 나중에 또 보고요. 요거는 세무 때 또 많이 볼 겁니다. 교재는 324페이지. 그래서 324페이지 보시면은요. 거래 징수와 세금 계산서. 여기에 키포인트는 세금 계산서예요. 거래 징수가 아니고. 일단 거래 징수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래라는 게 사고 파는 거죠. 요 징수라는 게 세금 징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를 하면은 세금을 뭐 한다? 징수한다. 그걸 무슨 징수라 그래요? 줄여서 거래 징수라고 표현합니다. 지금까지 무려 한 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거기 세금 계산서 그래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인가 얘기했었는데요. 우리 세금 내는 사람을 과세사업자라 그래요. 무슨 사업자요? 과세사업자. 그 다음에 면제받는 사람을 면세사업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일단은 그 다음에 과세사업자는 일반 과세자랑 간이과세자로 나누어지고요. 그 다음에 일반 과세자는 일단 간이 과세자는 지적연도
공급 대가가 8천만 원 미만인 자. 그 다음에 개인만 가능해요. 누구만이요? 개인. 그 다음에 영수증 발행할 수 있는데 공급 대가가 얼마보다 작으신 분이요? 4,800만 원 미만이신 분은 요거를 발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이 안 되면 납부 면제예요. 그 다음에 일반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면세사업자는 계산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거기 밑에 내용에 있기는 있어요. 적으실 분들 적으시고요. 그래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설명을 할 거냐면은요. 이 간이과세자는 개인만 돼요. 누구만 된다고요? 개인. 그 다음에 1년 동안에 세금 포함해서 얼마도 못 파신 분이요? 8천만 원도 못 파신 분. 그 다음에 요게 올해 바뀌었어요. 4,800보다 적으면 영수증만 발행할 수 있고요. 4,800만 원보다 적으면 세금 안 내도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1년에 4,800이면 장사하시는 분 치고는 큰 금액 아니에요. 4,800이면 한 달에 얼마치 파는 거예요? 400. 그러면 아주 많이 남는다라고 해서 50% 남는다라고 볼게요. 50%면 어마무시하게 남는 겁니다. 근데 400만 원의 반이면 얼마죠? 200이죠. 맞죠? 네. 200 벌려고 사업하시는 분들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네. 200이면은 막말로 알바 2개 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알바가 잘못됐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간이과세자로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근데 왜 그러냐면 저기 속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8천만 원 넘는데 8천만 원보다 뭐하다 그래요? 작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러면 다 불법인데 현금으로 주면 그 현금 관련돼서 원래 정당하게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정당하게 신고를 안 해요. 변호사든 누구든 다 그래요. 현금으로 주면. 그래서 우리 동대문이나 남대문 같은 데 가면 이런 경우에 있잖아요. 현금으로 주면 얼마 깎아줄게. 원래 그것도 불법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내가 옷 사러 갔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현금 주고 사세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현금 주고 사는 게 좋은 겁니다. 근데 TV에서는 공익 목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TV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깎아준다 그러면 신고하시라고. 네, 그거 불법이라고. 그 다음에 이게 깎아준다 그래서 그 돈을 내고 사시면은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가 맞아요. 왜냐면 그분들이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현금으로 줌으로 해서 내야 될 세금이 늘어요, 줄어요? 줄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국가 발전에는 좋은 건 아니다 라고 나오는 건 TV판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깎아줄게. 그럼 그냥 그 돈 내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우 저는 안 깎아줘도 되니까 카드로 할래요. 약간 우리 연말정산할 때 그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서 환상에 빠져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전산 세무 때 제가 보여드릴게요. 큰 의미 없어요. 그래서 깎아준다 그러면 그냥 뭐 하세요? 그 돈을 현금으로 내는 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은요, 면세사업자는 뭐 발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 계산서. 그 다음에 일반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324페이지 밑에 보시면은요,
세금계산서는 두 매 발행해요. 몇 매요? 두 매. 왜 두 매 발행하냐면 공급하는 자, 매출자 거랑 공급받는 자, 배입자 거 이렇게 두 장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한 장은 나갔고 한 장은 넣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장 한 장씩 주는 게 되게 뭐라 그래야 되나 위험한 것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결론은 검증이 돼야 되거든요. 내가 신고하면 상대방도 뭐 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325페이지 세금계산서의 종류. 그리고 이런 건 시험 문제 안 나와요. 몇 매 발행하냐. 나오면 좋겠죠. 네. 근데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나오면 좋을 것 같아. 안 나올 확률이 높은 거예요. 얘 안 나오면 좋을 것 같아. 그럼 뭐예요? 나올 확률이 높은 거고.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시험은 특히 거꾸로 많이 진행되더라고요. 해보면. 그 다음에 325페이지 보시면은요. 종이세금계산서 보실 거 없고요. 전자세금계산서 좀 보세요.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종이로 보냈었어요. 세금계산서를. 그래서 종이세금계산서라고 하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보내요. 그 인터넷으로 보내는 걸 무슨 세금계산서라 그래요? 전자세금계산서. 그래서 인터넷 뭘로 보내냐면 이메일로 보내요. 그래서 대부분 회사 이메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회사 이메일로 뭐가 들어와요? 세금계산서가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그거 덕분에 요즘 우체국이 힘들대요. 과거에 그걸로 먹고 살았거든요. 안 그래도 사람들이 우표 쓰는 게 줄잖아요. 예. 그래서 줄었었는데 그나마 버텼었던 게 종이세금계산서로 버텼었거든요. 근데 이 종이세금계산서가 지금은 전자로 바뀌면서 이제 우표 쪽은 많이 줄고 있죠. 그래서 우체국도 가보면 과거하고 좀 틀린 게 우표 이런 거 보낼 수 있는 데는 좁아졌고 이제 뭐 택배를 보낸다던가 아니면 보험 업무나 저축 업무 하는 거 이런 쪽으로 지금 변화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시대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우체국 가서 뭔가를 보내는 게 1년에 몇 번 있나 생각해 보세요. 거의 없어요. 5번도 안 돼요. 일반 사람들은. 저도 우체국 1년에 한 번 가나? 택배 보낼 때 그것도. 네. 그래서 이게 전자세금 계산서가 꼭 좋은 건 아닙니다. 항상 빛과 어둠이 있어요. 누군가는 좋으면 누군가는 슬퍼져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전자세금 계산서는 법인. 누구요? 법인.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이 하냐면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3억 원 이상인 자. 이렇게 이제 두 분류.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개인 중에서는 얼마 이상 파시는 분? 3억 이상. 그 다음에 법인은 무조건이에요. 3억 그러면 큰 돈입니다. 근데 직원만 5명만 돼도 3억이 어마무시하게 큰 돈이 아니게 돼요. 왜냐면 만약에 5명한테 3천씩 준다라고만 해도 인건비만 1억 5천이에요. 1년에. 맞죠?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1, 2억은 어마무시하게 큰 돈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이익이 1, 2억이면 큰 건데 대부분 매출액으로 보는 거잖아요. 매출액 1, 2억은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돈 아니에요. 왜냐면 두 명 써, 만약에. 직원만 2명 써도요. 200씩만 줘도 2,500돈 되잖아요. 그러면 2명만 써도 인건비만 얼마예요? 5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장사하는 게 절대 쉽지 않은 게 요즘엔 그래서 다들 인건비 따먹기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인건비만 내 월급만 받아가도
잘하고 있는 거구나. 요즘엔 시대가 그래서. 그리고 좀 잘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라고 있어요. 세금계산서의 무슨 시기요? 발급 시기.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은 원칙은 공급 시기예요. 원칙은.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길게 얘기했었던 뭐 인도 기준이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했니, 폐업할 땐 폐업일이냐, 막 여러 가지 설명드렸잖아요. 원래 그날 발행하는 거예요. 원칙은. 근데 우리 항상 원칙만 있어요. 예외도 있어요. 예외도 있어요. 그 예외가 뭐냐면 다음 달 10일까지. 그 다음에 그래서 원래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공급 시기. 일반적으로 물건 팔 때 줘야 되는데 늦어도 언제까지 준다? 다음 달 10일까지. 그래서 요 다음 달 10일까지를 일명 월합계 세금 계산서라 그래요. 그래서 월합계 세금 계산서는 한 달에 몇 번 발행하는 거예요? 한 번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 들어갔을 때 거래처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데들이 있어요. 저희는 한 달에 한 번만 발행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요거예요. 월합계 세금 계산서. 근데 원래는 한 달에 5번 거래하면 세금 계산서를 5장 줘야 돼요. 원칙은. 근데 이거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그래서 한 번에 합쳐서 준다. 그래서 일명 뭐라 그래요? 월합계 세금 계산서라고 하는데 늦어도 언제까지만 발행해 주면 돼요? 다음 달 10일까지. 그 다음에 거기 어디 갔냐? 잠시만요. 빠져있네, 교재에. 그 전자세금 계산서는 전송을 해야 돼요. 뭐를 해야 된다고요? 전송. 전송은 언제까지 하냐면 발급일 다음 날까지. 거기 있어요. 32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있어요.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는 전자세금 계산서의 발급일에 언제까지요? 다음 날까지. 그것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6페이지는 크게 볼 거 없어요. 요거까지만 보고 쉴게요. 326페이지. 수정세금 계산서예요. 무슨 세금 계산서요? 수정세금 계산서. 수정 왜 하죠? 잘해서 잘못해서 잘못해서.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는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반품 세금 계산서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정상적인 명칭은 수정세금 계산서예요. 근데 이제 실무 가시면은 똑같은 말을 다르게도 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네, 반품 세금 계산서네. 그래서 회사 가셔서 직장 상사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우리 내일 반품 세금 계산서 끊어야 돼요. 그러면은 수정 세금 계산서 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식 명칭은 수정 세금 계산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3시에 32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